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국회 여야 간의 협상이 지금 현재 밀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하고요. 예산안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팽팽하게 지금 이렇게 대립되는 국면인데요. 내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오는 얘기 보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이거 빅딜 해가지고 힘에 밀려가지고 야당한테 말려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에서는요 일단 이 민노총 파악과 관련해서 이 안전 운임제 이거하고 그다음에 품목 확대 문제 이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국토위에서 안전 운임제는 3년간 더 시행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품목 확대 문제도 어느 정도는 또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이제 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노총 파업은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쟁점, 가장 큰 쟁점이 지금 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 안건은 일단 올렸고 지금 민주당은 이거를 내일 이제 처리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 또 이제 예산안도 이제 처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한에 쫓겨가지고 여당이 빅딜 일종의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그리고 예산 이거 빅딜을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보루가 대통령이 그거 뭐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라도 먼저 빼내고 보자. 이러한 계산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우를 범할 수도 없고 범하는 그런 또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이제 요즘 말이죠. 이 매일같이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2번씩 대장동 재판이 열려요. 그런데 이 김만배가 출소할 때부터 아주 측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체불명. 그래서 이 정체불명한 인물을 언론에서 쭉 취재를 했는데 취재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냐? 이게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에다가 김성태 또 최측근이에요. 쌍방울의 대표이사도 지냈고 쌍방울 그룹에서 부회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출소할 때는 옛날에 1차 영장 신청했을 때 기각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가 이 김만배를 차 태워주고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일명 오토바이맨 누구냐? 이 언론의 추적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재판이 되니까요. 휠체어를 타고 또 나타났어요. 휠체어로 나타나가지고 휴정이만 되면 또 어디단가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쭉 취재를 해보니까 김만배 최측근이고 그리고 김성태 최측근.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일종의 속된 얘기로요. 이 간첩질을 하는 거죠. 이 재판 진행 동향을 갖다가 전부 다 누구한테 생중계하느냐? 김성태한테 생중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더군다나 김성태의 경우에는 해외 도피해 있고 그다음에는 도피해 있기 때문에요. 이 합법적인 감청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감청을 통해서 이 휠체어맨하고 그리고 김성태 간에 어떤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피 행각을 돕고 있는지 이거를 캐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김성태의 가장 최측근인 재경 총괄본부장 금고지기 그리고 이 김성태 친인척 이 사람도 태국에 도망가 있다가 최근에 태국 이 수사당국에서 체포해서 지금 이제 서울로 빼내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금고지기가 잡혔다라는 얘기는요. 결국 이제 김성태 잡혀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 김성태 이 체포는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재판까지 넘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박지원하고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윤건영인데 윤건영이가 이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을 설명을 언론에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말이죠. 이거 독일 뭐 아주 선진 자유민주 국가인데 여기에서 무장 쿠데타 세력이 적발됐다라는 이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국회 동향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일 정기국회가 끝나요.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민주당은 뭘 원하느냐? 바로 이상민 해임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뭘 원하느냐? 예산안 처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을 빅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이
지금 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자, 해임 건의와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살펴드리면요.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뭐라고 밝혔냐면, 예산을 볼모로 해서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는데 피해는 누가 입느냐? 시민, 서민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국민 경제에 돌아온다. 그러니 예산안 볼모로 잡지 말고 빨리 통과시켜라. 이거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정기국회가 마감하는데 아직도 이 간격이 여야 간에 너무나 커서 걱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서 간격이 크다고 하는 것은 예산안도 예산안이지만은 또 이상민 장관의 해임 처리 문제와 관한 간격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 박홍근 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산안은 당정의 발목 잡기로 한 발짝씩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요, 자기네 야당안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증액은 안 되니까 감액하는 야당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169석이니까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진 같은 경우는 원내대변인인데 어제 뭐라고 했냐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까지 진행하겠다. 대신에 국정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나섰고, 또 이 민주당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윤건영 같은 경우가 이제 국조특위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윤건영이가 오늘 MBC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의힘은 아예 국조는 합의해놓고 왜 안 나오느냐. 그러면서 축구로 치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국정조사 기간이 이제 딱 프레임이 짜져 있다 이겁니다. 다음 주는 현장 조사,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주 그다음에는 기관 조사, 세 번째 주에는 청문회. 이렇게 해서 주간 단위로 계획이 다 있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이 이런 일정 협의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렇게 국조가 지난 이제 8일부터 지난번부터 이제 이미 시작이 됐는데 왜 국조에 한 명도 안 나오느냐? 그러면서요, 여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 기관적인 자체를 불주시킬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 국민의힘 경우에는요, 자,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먼저 이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모순이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은 진상조사가 우선이고 민주당도 이미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장관 거취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장관 책임을 물으면 될 건데 왜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해임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자가당착이다. 이러한 이 비판을 지금 우리 국민의식에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 시종일관 일관성 있게 이게 뭡니까? 먼저 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자.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딱 나오면 그 원인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길래 그 원인이 그렇게 큰 원인이 됐느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왔잖아요.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조사라는 게 뭐예요? 조사. 왜 조사합니까?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느냐를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누가 잘못이더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대해서 누가 잘못이고 어느 부처가 잘못이고 나오면 그 부처의 책임자, 그 부처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거예요. 이게 국정조사 합의의 하나의 논리적 기승전결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상민 너는 나가. 걔 정해놓고 있다가 결국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조사 결과,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최종적인 목표인 이상민 장관, 야당의 목표인 장관 이 목표치를 갖다가 맨 앞에다 돌려놓고 따라와라. 안 따라오면 안 된다. 이렇게 압박하는,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우선순위가 맨 꼴찌에 와야 될 것을 맨 앞에다 갖다 놓고 169석 가지고 있는 이 숫자 노름으로 여당을 밀어붙이는 야당.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도요, 이태원 참사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물론 불만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수사가 오래오래 가는 이유는 또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말 이 비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게 시키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제 국정조사는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이 수사 결과 나오는 원인, 그렇죠?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나오는 이 원인, 이 책임, 귀책 사유 이거를 따져보면 아 이상민 장관은 해임해야 되겠구나. 예.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딱 누군가가 책임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는 정부 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도 미리 이상민 장관을 타겟으로 설정해 놓고서 사표하라고 대통령 인사권자한테 압박하는 거. 이거는 못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힘의 논리로 해서도 왜냐하면 아무리 국회가 말이죠. 이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일정과 그리고 법안, 이 심의의 기본이 이 숫자 노름인 거는 뭐 다 알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해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이 참사를 두고서 그리고 이 내각의 책임들을 두고서 이렇게 여론에서도 여론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야말로 본말이 전돈된 내용을 가지고 야당이 밀어붙이는 거 이거 여당이라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폭넓다 포용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빅딜리언 거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정부 여당이 말이죠. 야당한테 수의 노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밀렸을 때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뭐 딜을 하든가 협상을 해야지 이 장관의 이 진퇴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건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야당이 지략이 없다. 그다음에 야당이 배짱이 없다. 야당이 지나치게 밀린다. 전부 죄송합니다. 전부 다 여당의 지략이 없고 여당이 지나치게 밀린다. 여당에 이렇게 힘이 없느냐, 배포가 없느냐. 예. 그리고 여당이 전국구도의 주도권을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야당한테 뺏길 것이냐. 이러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가까스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이 화물연대 파업을 가지고 물론 화물연대 파업 가지고 무슨 뭐 지지를 올리려고 그렇게 강공으로 나가고 원칙론적으로 나간 게 아니죠. 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이 안위를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원칙주의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가까스로 이 당과 우리 국민의힘 당도 한 9% 올라갔잖아요. 대통령 지지도 한 9% 올라가고 이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시 그야말로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여당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협상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는요. 이 김만배 얘기를 좀 해드리겠는데 김만배 재판할 때마다 최근 들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작년도 10월 15일 날 구속영장이 처음 기각됐을 때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가지고요. 이 김만배가 자기 차에다가 이 안전하게 기자들한테 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딱 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경호요원 신변 경호요원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요새 한 2달 전부터는요. 이 재판 열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당시에는 헬멧을 썼는데 이번에는 재판에 나오는 걸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왜 휠체어를 찾는지 그 이유가 뭐 다쳤으니까 됐겠죠. 그러나 왜 어떻게 다쳤는지 이게 그래서요. 이 조선일보에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김만배 최측근이고 그다음에 김성태 최측근이다. 그런데 출신은 뭐냐? 조폭 출신이다. 그럼 뭐 한 사람이냐? 쌍방울에서 부회장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쌍방울에서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부회장을 한 사람이다. 현재는 뭘 하는 사람이냐? M&A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대충의 이 사람의 이 정체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폭. 야, 이게 김성태가 어느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이잖아요. 김성태하고 같이 딱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이 사람도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이 조폭들끼리 뭉치는 거는 뭐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이 김성태라든가 배상윤의 KH그룹 회장 둘 다 호남 출신이잖아요. 자, 이 사람도 이 최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도 이 호남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성태 그다음에 KH그룹의 배상윤 그리고 이 조폭 최 씨 모두가 2014년도에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쌍방울하면 이 김만배하고는 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김만배하고 쌍방울로도 이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 이 대장동 이재명과 쌍방울 관계는 뭡니까? 특히 김성태의 관계. 제일 큰 게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는 대북 송금 의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재명 운명과 관련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김만배도 이 쌍방울그룹의 CB 인수 문제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돼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 100억 짜리 의혹 사건이 김만배도 쌍방울과의 관계에서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맨 그리고 이 휠체어맨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요. 특이한 동향 중에 한 사람은 하나는요. 이 미스터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이죠. 휴정할 때는 어딘가에 또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또 나와서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이겁니다. 이 어딘가가 건너서 결국은 김성태한테로 보고가 갈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김성태 이 금고지기가 이미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태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넘어오면 그만큼 이제 김성태 소환 체포 태국에서의 체포도 시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송환도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누굽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미스터 최 이 사람의 이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여건, 이 확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김만배의 경우에 어떤 지금 이 사람과의 금전 거래 관계에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이 김만배가 천화동인에서 빌린 돈이 473억 원이에요. 예, 이 빌린 돈 중에 일부만 갚고 일부는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김만배가 2020년도 2월에 이 최 씨한테 20억 원을 송금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6월에는요. 이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 씨는요.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 중소기업 인수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 지분 이게 24.5% 이래서 428원을 대장동 일단한테 넘겨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와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30억 원 그다음에 빌려줬다는 20억 원 이런 것들이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합리적 추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관련해서 김만배는요. 작년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이 최 씨 20년지기 사회 후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02년에서 2003년쯤에 처음 만났다. 그래서 정말 아끼는 동생이다. 심성이 착하다. 건달할 친구는 아닌데 건달들을 많이 알기는 하더라. 그리고 김성태 회장도 이 최 씨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이 김만배 이 대장동 의혹들 일체 상당 부분을 이 최 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 최 씨, 이 중소기업이 M&A해서 인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김성태하고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김성태 얘기가 이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조금 중요한 뉴스를 말씀드리면 김성태 금고지기 그야말로 이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죠. 이 사람이 도망가기 전까지 재경 총괄 본부장을 했어요. 예, 이 금고지기였다.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태국 현지에서 체포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체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는요.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달에 서울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갖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이 협조 요청 덕에 이렇게 빠르게 이 사람이 금고지기가 잡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금고지기는요, 이 금고지기 이제 김 씨인데 이 재경 총괄본부장은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예요. 그러니까 뭐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러니까 자금 흐름을 이 사람이 그냥 다 꿰뚫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매제니까. 그리고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 이런 업무에도 이 재경 총괄본부장이 관여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기 때문에 이 쌍방울 그룹의 지금 검찰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이 자금 흐름, 이 횡령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횡령 배임 혐의의 그 실체를 검찰에서 좀 빠르게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이 계기가 됐고 그야말로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이제 보따리를 풀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는데 이 사람이 체포돼서 들어왔다라는 얘기는요. 그동안에도 이 사람은 이제 서울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들어와서 받고 싶어 했고, 그리고 최국 경찰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리 서울에 있는 대사를 통해서 각별히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체포되는, 그리고 이미 또 이 경찰 이 국제 인터폴에는요 적색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체포 협조를 요청해온 사례고, 또 우리 외교 당국에서도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많은 이 압박 요인이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체포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송환 단계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김성태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검찰에 딜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 회사는 건드리지 말아라. 쌍방울 회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건들지 않으면 내가 이재명 비리는 다 풀겠다. 이런 이 빅딜을 요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런 이제 딜은 안 한다. 옛날은 했지 모르지만은 지금 검찰은 그런 거 절대 안 한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말이죠, 법원에 가더라도 이 빅딜과 관련 빅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진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효력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빅딜을 안 하니까, 빅딜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와라. 이러한 이 입장을 김성태 측에 전달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는, 일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김성태의 어떤 뭐 이 플리 바게닝 이런 거를, 뭐 딜은 아니지만 플리 바게닝을 할 가능성을 우리 검찰한테 알려줄 이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다음에는 이 검찰에서 이게 금고지기 핵심 쌍방울 그룹의 돈, 그러니까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가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재경 총괄본부장. 이 돈나라 매제인데 말이죠. 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아오면, 아, 이 검찰 조사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까지는 가겠구나. 이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김성태 같은 사람은 뭐 검찰 조사를 지금 한두 번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 정보 이 파악 차원에서도 그리고 수사 협조 일정 부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수사 협조를 통해서 김성태 죄 여기에 대한 이 검찰의 협조,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유도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금고지기의 이 체포, 그리고 송환 절차의 본격적인 진입, 이걸 보면 이제 김성태 운명도 거의 다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윤건영 관련 뉴스하고 그다음에는 독일에서의 무장 쿠데타 세력의 체포, 이 두 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윤건현이가요 일종의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이제 일단 서훈까지 다 구속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윤건영이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야권에 대한 수사 몇 명이냐? 지금 문재인 정권 차관들 중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사람이 23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이 얘기는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하려고 달려들으니까 무리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났다고 해라. 그래야 좀 검찰에서 놀래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수사의 칼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요 도를 넘지 말라라는 얘기하고, 최근에 그다음에 화가 많이 나 있다라고 하는 이 윤건영의 전갈하고 둘이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걸 보면은 검찰은 실족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치명적 한계가 있고, 공무원이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이 사람도 되게 웃기는 것 같아요. 아니,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 안 입고 있었는지, 입고 있었잖아요 막판에. 무슨 구명조끼 입었어요? 서울에서 구할 수 없는 한자가 써 있는 구명조끼 입은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그 일대가 마침 이 중국 어선들이 아주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그런 수역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어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중국어선에서 나온 이 조끼니까 중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우리 국내에는 일체 유통이 안 되는 그런 조끼거든요. 이걸 보고 해경 청장이 놀라갖고, 야, 나는 그거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헤매는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걸 알고, 그야말로 이제 어디입니까? 이 경찰에서는 말이죠, 이 해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좀 이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까지 입혀서 다시
물에다가 던져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방기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명조끼를 차고 있었다. 어떤 구명조끼를? 중국 거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윤건희가 말하는 걸 보면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얘기. 도대체 이 사람은 윤건희 의원은 신문이라도 보고 있는지, 보고서 이런 SNS를 올리거나 아니면 방송 인터뷰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얘기를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요, 윤건희 의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군 그 특수첩보를 보면 북한군이 살아있으면 구해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은 공무원이 살해 의혹을 느껴서 피치 못하게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지만은 첩보는 북한은 그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북한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김정은이를 믿어도 웬만큼 믿었어야죠. 북한이 아무리 그 당시 첩보로서 살해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살해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이런 소통 채널을 활용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거짓말했어요. 전부 이 연락 소통 채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제 상용망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국제 상용망은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남북 간의 통신선은 중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용망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살리겠다는 그 노력을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날 잡혀간 거 다 알면서도 서훈이랑 안보실 직원들 자연스럽게 아주 태연하게 전부 7시경에 퇴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화가 날 사람은 누구냐? 유족들이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사태의 무능함을 우리가 다 알게 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이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한다. 이거는 강심장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민의를 짓밟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는 독일에서 말이죠. 지금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고, 독일에서 무장 쿠데타 모의 세력이 전격적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과거 귀족 후손도 있고 현역 군인도 있고, 그리고 또 의미인 것 중에 하나는요, 러시아가 이 무장 쿠데타 세력을 배후에서 지원해 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신 보도, 특히 BBC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극우 반정부 세력 25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전체가 16개 주인데요. 11개 주 내에 한 130여 곳에 경찰 3천여 명을 투입해서 이제 쿠데타 세력의 이 정체가, 이름이 뭐냐면 제국시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국시민 운동자 25명을 전격적으로 체포했고, 이 무장 쿠데타 세력 집단의 목표는 뭐냐? 이 제국민주주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민주주의, 현재와 같은 독일 민주주의는 거부하고 대신에 독일의 제2 제국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하에 잠복해 있던 이 세력인데요. 이 세력은 1871년부터 2차 대전 패전 직전까지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제국시민운동을 추종하는 이 극우파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 2만 명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연방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 극우 세력인 이 제국시민, 여기에 용의자들의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무장 쿠데타를 본격으로 준비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의회에 무장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구체적 공격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거된 25명 중에는요, 과거 독일 중부지방을 수백 년간 통치한 귀족 가문의 후손이자 후손인 하인리히 13세 왕자라고 부르는 이 남성까지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 혈통이 있는 이 왕자까지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의자들은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국가를 일단 전복하고 나서 1871년도 독일을 모델로 해갖고 이 독일 왕국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이 하인리 13세를 새 지도자로 세우려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용의자들은요, 지난 4월에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면서 독일 보건부 장관을 납치하려다가 체포된 그 단체 베를린 패트리엇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밝히는 내용을 보면 용의자 중에는요, 특수부대 출신의 전직 엘리트 군인, 그리고 현역 군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요, 이 용의자들은 정부 전복을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러시아 당국들과 쭉 접촉을 시도해 왔다. 이런 지금 내용까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요,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 때도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 측이 이런 독일에서의 무장 쿠데타 세력을 지원한 점, 이것이 이제 폭로가 됐다. 물론 이 크레므린 궁에서는요, 이번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순수 독일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당연히 뭐 부인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관계는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철저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우리나라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푸틴이 경고한 바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판 이 포탄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공급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최종 목적지는 우리는 미국 당신들로만 한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는 것만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유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푸틴이 이런 거를 경고까지 하고 나온 걸로 본다면,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최악의 순간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빌미로 하고 또 이 핑계를 해가지고 국내 정치에 러시아가 개입할 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상정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보기관, 수사기관에서는 이 국내에 있는 러시아 요원들의 활동을 각별히 좀 모니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